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고독사라고 합니다. 주변과 단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안타깝게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고독사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고독사에 관심을 갖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현직 경찰관을 만나봅니다. 최근에는 고독사와 관련된 내용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의 저자 영도경찰서 권종호 경위 자리에 모셨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현직 경찰관이 고독사 관련 책을 집필한 건 처음이죠? 예, 고독사를 다룬 책은 네. 국내에서도 전무한데요. 지금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고독사 관련 책은 일본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과 맞지를 않는데 저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고독사 예방책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장점을 책에 담았죠.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독사에 대한 관심은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가 2005년도 아마 고독사 현장을 처음 봤는데요. 2005년이요? 네. 그전에는 사람의 마지막은 항상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고독사 현장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뭐 존엄성, 품위, 아름다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는 안타까운 고독사는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이면 18년 정도 지난 건데 네. 그때 첫 현장 모습이 또렷하게 기억하실 네. 것 같습니다. 당시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워요. 첫- 지금도 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네. 공포심? 공포심. 제 책에도 있는데 그걸 네.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고독사는 이게 상당한 남은 자에게 충격을 줍니다. 남은 자에게 충격을 준다. 그럼요. 그 네. 현장을 본 사람에게는 네.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줘요. 그래서 고독사는 무서운 겁니다. 네. 2005년이면 당시에 고독사라는 단어조차 잘 만들어져 없었죠. 있지 않은 그럼요. 그때 당시였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갖게 되시고 공부도 하고 이 고독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그분들이 왜 돌아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의 유서 또는 남기신 물건들을 보면서 추측을 가능하죠. 왜? 결론은 이제 가족의 단절이라는 거고. 그래서 역으로 사건을 되짚어 보듯이 역으로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이 안 죽었을까? 죽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네. 어떻게 하면 고독사는 말릴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역으로 되짚어 보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씩 모아서 나름 고독사 예방책을 만들어 봤죠. 그걸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건수, 그렇죠. 몇 건 발생했다는 거를 통계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그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고독사라는 자체가 네. 단어도 없었고 네. 몰랐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0건씩 발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0건씩 20건씩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제가 진짜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그런 이상한 놈으로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는 누구라도 하지 않으면 네. 분명히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제가 뭐 충성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네. 시작한 거고 또 사람들에게 만나서 고독사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독사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고독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도 좀 함께 소개해 주세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고독사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쉽게 풀이하면요. 네. 첫 번째는 자택에서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죽는다. 두 번째는 그 죽음은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 세 번째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다인데요. 이 세 가지가 일치를 하면은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고독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부산시는 2021년도에 고독사가 1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점차 고독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볼까요?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어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죠. 고독사는 줄어들고 있다. 부산시의 통계가 과연 믿을 만한지 의심도 되고. 그런데 반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도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2021년도에 부산시의 고독사는 14건이 아니고 329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하고 315건은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고독사는 매년 8.8%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전혀 다릅니다. 부산시하고 발표가. 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망 후 3일이 지나면은 그걸 고독사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꼭 부산시가 아니래도 네. 규정 문건상으로는 3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은 하루든 3일이든 5일이든 7일이든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담당자가 알아서? 예. 그리고 고독하게 사망하지 않으면은 고독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고독하게 사망하지 않으면은 고독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현장에 가봤느냐, 현장에 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현장에 안 가봤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현장에 안 가보고 책상에서 알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러니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고요.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네. 아마 부산시에는 2025년도쯤 되면 고독사가 숫자상으로는 0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탁상 인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현장에 안 생각할 수 가봤는데 있겠네요. 어떻게 고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독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고독해야 사망해 고독을 해서 사망했다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지금 하는 이야기가 걔네들은 뭐 고독사다, 고립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고독사면 어떻고 또 고립사면 어떻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발생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현장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현장에 보고 통계가 맞아야지 대책이 수립되는데 통계가 안 맞는데 현장에 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빈수레죠. 그 책을 다 읽어 보니까 그 고독사 현장이 100곳이 넘더라고요. 네. 실무자들이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느끼셨습니까? 고독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 노인 고독사와 청년 고독사로 나눕니다. 네. 노인 고독사 현장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듭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분이 열심히 사신 분인데 왜 어떻게 해서 가족들하고 단절이 되어 이렇게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안타깝죠. 네. 그리고 분노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나름 세금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사연은 이대로 방치를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분노가 들고요. 청년 고독사 현장에는 안타까움, 분노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네. 아직까지 단맛도 보기 전에 벌써 쓴맛을 본 걔네들 있죠. 걔들한테 기승세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 그게 현장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노인과 청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을까요? 저는 책에도 있는데 네. 여보 사랑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두 분이 너무 깨끗한 고독사 현장이었고 두 분이 너무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일주일 뒤에 네. 집 정리 깨끗하게 해서 여보 사랑해, 여보 보고 싶어, 곧 갈게 이런 달력에 빼곡하게 적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생각하니까 또 하여튼 굉장히 애절한 사랑을 느꼈고 네. 그다음에 청년 고독사 현장에는 다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 현장에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많은데 네. 옥탑방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또는 고시들 막둥이라는 부분 그런 게 청년들은
많습니다. 그냥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애들한테 걔네들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물만 나네요. 내 자식 같고 내 아들 같고 네. 내 딸 같은데 그렇게 허무하게 보냈다는 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날 것 같네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날 것 같다라는 표현이 정말 그 현장의 어려움들 또 아픔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했던 게 고독사 현장에는 똑같은 패턴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던데 어떤 패턴들이 표현이 돼 있습니까? 빈곤이죠.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술병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술병이 많다고 사람들은 당연한 죽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본 고독사 대상자들은요. 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복지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사상의 계급 또는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계시는 분들이죠. 그분들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없는 돈으로 끼니도 해결해야 되고 네. 지나가는 가구에 대해서 잊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는 거예요. 막걸리 한 통 2,000원이면요. 끼니도 해결되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서 술은 그냥 술이 아니에요. 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술병이 많은 걸 보고 당연한 죽음이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 술이 아니라 그들에겐 약이었군요. 약이고 끼니죠. 음. 정말 약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네. 또 그 대부분 간단한 메모를 남긴다고 적혀 있던데 어떤 메모들이 적혀 있습니까? 아까 그 뭐 여보 사랑해 그런 경우도 메모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런 메모는 그분들 외에는 본 적이 없고 보통 그래요?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라든지 그냥 지나간 세월 그런 거에 대한 하소연 주로 망자 옆에는 가족 사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엔가에 있을 가족의 이름이 적혀있는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있죠. 그런 서류가 가슴속에 또는 흰 수건 있죠. 네. 흰 수건 안에 보면은 꼬박꼬박 잘 보물 사놓듯이 그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가족이 그리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까? 네, 유가족을 찾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시신 인수를 위해서는. 그쵸,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대부분 전화를 받고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이건 방송에서는 이게 네. 얼만큼 정이 있었느냐, 망자와 얼만큼 정이 있었느냐 따라서 제각각이겠죠. 그리고 망자가 무엇을 남겼느냐 따라서도 분명 반응은 제각각인데 무엇을 남겼냐면 뭐 재산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무엇을 남겼느냐 따라서 분명 반응은 제각각인데 여기서 제가 그 유가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는 네. 사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재산이 좀 넉넉히 남겨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까? 책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분명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친인척이 돌아가시면은 슬픔이 먼저 묻어나는 거는 당연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세상이 꼭 책대로는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 책에 보면은 연락처가 바뀌었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렵게 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하니까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용고자가 되었어요. 시신 인수를 거부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울면서 기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죠. 네, 반응들은 뭐 다양하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요즘에 뭐 노인 고독사도 문제지만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마음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라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이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쉽게 잘 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청년 고독사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자살을 생각을 하는 것은요,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이 모습이 죽는 것보다 못하니까 죽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아,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이. 그렇죠. 죽어서 다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네. 사람은 힘들다고 죽지도 않고 힘들다고 또 무너지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내가 힘든 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서야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아마 청년들은 그렇게 쉽게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나이가 오래돼서 뭐 가슴속에 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우리 청년들도 나이가 어려도 한은 있거든요. 그 그럼요. 한을 들어주는 게 네.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자체에서 바라볼 때, 부산시청에서 바라볼 때 이 청년 고독사랑 노인 고독사랑 좀 다르게 봅니까? 아니면 똑같이 접근합니까?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접근하고 있나요? 아, 접근 자체를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나요? 그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이라든지 많은 정책은 펼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걸 아마 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5060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은 거는 네. 글쎄요. 이게 정책만 많지 현실에 맞는 정책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책을 보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럼 형사님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사회가 이들을 방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업청 그리고 고독사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고독사를 당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본 고독사 대상자는요. 보통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세금 잘 내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잘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을 잘 받았으면 혜택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고 혜택도 못 받았다면 누가 이 나라 국민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들을 책임져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목도 조금 그렇게 강하게 적었습니다. 네. 그 책으로 출판하기까지 계기가 궁금한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달리 행정에서 느끼는 아쉬움 또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내게 된 경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언론사에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네. 친구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 처음에 나오는. 네. 그 친구한테 제가 하소연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솔직히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하소연을 하니까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누가 너의 말을 귀담아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책을 책으로 한번 써보자고 해요.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된. 그래서 제가 기가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친구 말 듣고 책을 내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도 고독사에 대한 그 현장 분위기와 감정들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전문가의 읽으면서. 손길을 그치지 않았잖아요. 정말 형사스럽게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시시할 거예요. 시시하기보다 읽는 내내 되게 잘 읽히고 내용들도 되게 직관적인 부분들도 많아서 되게 읽으면서 많은 감정을 느꼈는데 마지막에 보면 또 고독사 예방 대책도 함께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생활 해봤으니까. 공동체, 뭐 예. 노인정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던데 이 얘기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생활 공동체와 뭐 계약에 의한 가족.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그런 대책을 이야기를 해도 네. 행정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단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하고 또는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책은 정말로 물샐 틈 없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저 의견도 어느 정도 무시를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너무 완벽하니까 다른 어디 사람들이 충고라든지 그런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완벽한데 고독사는 전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 그런데 고독사는 전가를 하고 있다. 네. 이거 분명히 방법이 잘못된 거다. 방법을 수정하고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공무원의 특성은 일단 형식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변할 생각이 없는 거죠. 맨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삼복도로 가서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분들은 고독사 예방에 분명 정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또 21세기에 계약에 한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 있죠. 제가 그걸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보다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지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65세 이상의 홀로 가구자 그리고 1인 가구 무용고자들을 상대로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맞춤형 복지 장려 서비스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를 했는데요. 네. 성공을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가족의 역할을 되어달라고 하는데 주로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식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집에 보증금을 빼서 내 장례도 대충 치러지고 그리고 집사람이 지금 치매에 걸려 있으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조금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내가 죽으면 보증금 딱 빼서 우리 집사람 옆에 좀 묻어달라는 그런 마지막에 가족의 역할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공한 거는 맞고요. 실패를 한 거는 곧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전화해보면 어르신들이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왜 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럼 아버님 어떠세요? 그때부터 이제 안부가 되는 거죠. 네. 아버님 어떠세요? 어머님 좀 어떠시고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이렇게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찾아가서 집에 물이 새는지 또는 살이 떨어졌는지 연탄은 있는지 아직까지 연탄 피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자식이 되는 거고 가족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또한 그게 고독사 예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보고 이거는 내 혼자서 힘으로는 사실은 제 사비를 털어서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부에다 요청을 했죠.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가족의 붕괴입니다. 네. 그 가족의 붕괴를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그들의 가족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보호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가. 예.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네. 고독사라는 업무를 복지과의 업무에서 따로 분리시켜서 고독사 민간 위탁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고독사 민간 위탁 사업은 수익성이 제로가 돼야 되는 새로운 사업인데요. 이게 수익성이 제로가 되어야지만이 예산도 줄이고 노인과 청년들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고독사도 예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인터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산에는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떠한 고독사 예방책을 내놔도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반대인데 노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지식이 많은 인력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제가 민간 위탁 사업을 하듯이 그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도 다 어르신들이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면 부산만큼 고독사 예방하기 좋은 그런 도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것은 기술력, 로봇 도우미와 같은 기술력이 아닌 인력이거든요. 노인을 고독사의 대상자로 볼 것이 아니라 고독사의 관리자로 볼 수만 있다면요. 지금 이제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이 부산이 노인복지 1번지 장수가 축복이 되는 그런 부산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이 아닌 인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옆에서 너 잘하고 있어. 힘내. 예.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플인사이드 권종호 경위와 함께 있습니다. 경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